제가 또 여기를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참 이걸 글만 읽어도 화가 나네요. 매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확실히 이 매미 소리를 들으니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동안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쭉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그동안 찾아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가족여행을 했던 깐짜나브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깐짜나브리에 대한 얽힌 이야기와 함께 이번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시 태국으로 복귀할 텐데요. 더 좋은 영상들로 인사를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이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풍경,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온 곳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철길을 따라 걸었고 절벽을 스치는 기차를 바라봤습니다. 화이강 위로 부르는 바람도 천천히 흐르는 강물도 참 평화로웠습니다. 당시 제 카메라에 담긴 깐짜나브리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을 담았고 기차를 담았고 그날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페이스북 교민 잡지 페이지에 올라온 깐짜나브리에 관련된 게시물을 보고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영상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픈 과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지나갔던 공간이 그 글을 보고 나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 절벽을 따라 이어진 선로, 그리고 그 철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전쟁 당시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지식만 가졌던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철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조금씩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죽음의 철도라고 부르는 이 철길, 그리고 그 철길 위에서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기억되지 못했던 사람들, 잠시라도 함께 기억해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깐짜나브리는 태국을 대표하는 여행지입니다. 방콕에서 차로 2시간 남짓, 주말이면 태국 사람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화이강의 다리를 건너고 절벽을 따라 달리는 관광열차를 타고 강변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이곳을 찾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곳의 역사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자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지의 풍경은 기억하지만 그 땅이 지나온 시간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깐짜나브리는 조금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주 오랜 시간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1942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당시 일본은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하며 전선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미얀마, 당시 버마 전선은 일본군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인도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본군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병력과 무기, 식량을 실어 나르던 선박들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해상 보급로가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전선은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합니다. 바다가 아닌 육지, 태국과 버마를 잇는 철도였습니다. 태국의 반퐁에서 버마의 탐뷰자얏까지 총 길이 약 415km. 하지만 이 길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밀림, 험준한 산악지대, 깊은 계곡과 강, 지금도 공사가 쉽지 않은 지형인데 82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전쟁 이전 이 노선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난이도가 너무 높고 막대한 비용과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국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 철도를 불과 16개월 만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젊음을, 누군가의 가족을,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말입니다. 16개월이라는 기록은 기술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 6만 2천 명의 연합군 포로,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미국 등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태국과 버마, 말레이반도, 자바와 수마트라, 그리고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역사학자들은 이들의 수를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흔히 로무샤라고 불리던 아시아 각국의 민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동원의 파도 속에는 민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본군 군속 신분으로 동원되어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선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본 제국의 전쟁 체계 안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소개받는다는 말에 소가 이곳으로 왔고, 누군가는 강제로 끌려왔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 오기 위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철도공사. 하지만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것은 거대한 산과 밀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 왜 이 철도는 결국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어떤 시간을 견뎌야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철도가 죽음의 철도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공사가 끝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을 증언 속에서 조금씩 붙여졌습니다. 그만큼 공사 현장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절벽과 숲은 아름답지만 80여 년 전 이곳은 사람의 힘으로 길을 내야 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굴착기나 중장비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 정과 망치를 들고 암벽을 깨야 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침목과 레일을 직접 옮겼고 강 위에는 다리를 세웠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흙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건기가 되면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은 이 시기를 일본어로 속도를 뜻하는 스피도라고 불렀다고 증언합니다. 밤과 낮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횃불을 켠 채 절벽을 깎고 바위를 깨고 철길을 놓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불빛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불길 같다고 해서 지금의 헬파이어 패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이름만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살아남기조차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철도라고 하면 힘든 노동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노동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쓰러뜨리는 것은 노동보다도 굶주림과 질병이었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도 있었고, 영양실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의약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심한 염증으로 번졌고, 열대 밀림에서는 말라리아와 콜레라, 이질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기 어려웠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약 6만 2천 명의 연합군 포로 가운데 1만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동원된 노동자들은 8만 명에서 1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철길 1m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묻혀있다. 물론 이것은 실제 통계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철도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철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1957년 개봉한 영화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이 영화는 죽음의 철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도 영화가 비춘 장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연합군 포로들의 이야기가 담겼지만 그 화면 밖에는 수많은 아시아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선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42년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은 식민지에서도 인력과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일부는 군속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로 동남아시아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죽음의 철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선인들은 다른 아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침목을 나르고 암벽을 깨고 교량을 건설하는 등 철도공사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최말단 군속 신분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일본군의 명령체계 아래에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가혹한 책임의 화살을 홀로 떠안고 억울한 전범 재판의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철도를 둘러싼 비극은 단순히 노동자의 희생만이 아니라 식민지 청년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내몰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던 역사의 아픈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몇 명의 조선인이 이곳으로 동원됐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말기 기록이 소실된 경우가 많았고 당시 조선인들은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조선인들도 이 철도를 만드는 현장이 있었고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존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입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왔습니다. 제가 또 여기를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 1차 편집을 하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나마 한국에 오게 돼서 깐짜나부리 영상이지만 그 내용과 관련된 연관된 곳이 없을까라는 곳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장소가 보존되고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현 시대에 남아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 부평에 그 역사적 장소가 남아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두 곳을 갈 예정인데 부평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먼저 들려서 박물관 자료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 근방이더라고요. 멀지 않은 거리에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하는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물관을 또 오니까 새롭네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까지 촬영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또 좋은 영상이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이라고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박물관에 들어왔고요. 촬영은 후레쉬만 터뜨리지 않으면 촬영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해서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고요. 또 막상 오니까 또 생각지 못한 역사적 유물들이 또 보입니다. 이게 태국의 역사나 문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남의 장소, 봉다방. 이게 아직도 있나 본데요? 봉다방이? 해닌 공부방. 이게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다 역사고 이거를 뭔가 카피본을 만든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잖아요. 80년 만에 이름을 찾은 상곡동 검정사택 일제감정기 부평에 사실 제가 가려던 곳과도 연관이 있네요. 인천 육군 조병창이 설립되면서 조병창 인근의 하청 공장과 사택이 들어섰죠. 제가 이따가 갈 미쓰비시 줄사택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학술 조사를 통해서 일본 도쿄제강, 동경제강 사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강제동원 이야기가 있잖아요. 칸차나부리 강제동원의 진짜 연장선이죠. 와, 이렇게 얼마나 큰 힘듦이 있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여기가 2층이고 부평 역사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란 국가 총동원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이 실시한 인적, 물적, 자금, 동원 정책을 의미하며 일제의 치밀한 관리하에 정책적,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 폭력적으로 수행되었다. 참 이걸 글만 읽어도 화가 나네요. 이게 인력동원 군인, 군속,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진짜 아픔 그 자체입니다. 이게 참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와 진짜 절망에 빠졌을 것 같은데 참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어 아시아 태평양전쟁 이 시기 때 깐짜나 불이에도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이 된 겁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이제 군수 물자를 이제 생산하고 납품을 했던 전범 기업으로서 미쓰비시 이제 뒤를 보시면 사택 철거와 보존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미쓰비시 제강 1937년 광선 기계류와 화차를 주로 생산하는 일본 기업인 히로나카 상공 부평에 설립되었다. 히로나카 상공은 공장 외에도 기술자 및 숙련공 양성을 위해 양성소와 사택을 함께 설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쓰비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미쓰비시는 이제 방탄용 강판 가공품 외에 주강, 형단조, 박격포 등 완전 군수 물자네요. 1944년 1월 군수회법에 의한 군수회사로 지정 수많은 조선인들의 노무자로 동원됐다. 해방 이후 미군 부대가 접수하였고 한국군 부대를 거쳐 지금은 부평공원으로 변모하였고 당시 세워진 사택의 일부가 부평 이동에 남아있다. 부평 이동 행정복지센터고요. 뒤로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네요. 이게 많이 철거가 됐다고 해요. 사실 복지센터도 그렇고 다 사실상은 줄사택 부지였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여 명 정도 거주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복지센터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요 위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펜스를 쳐놔가지고 가까이서 보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딱 나와 있죠.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등록 문화유산. 현재는 이제 토지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등록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여기도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 사람들도 잘 볼 수 있고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그 이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날 것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 다 주소가 다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냥 좁게 방마다 굉장히 비좁게 되어 있어요. 이 대비가 되게 인상적이죠. 뒤에는 진짜 완전 새 아파트가 그냥 제대로 지어져 있네. 이제 철거가 논의됐다가 그래도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문화유산 등록을 토지만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건물도 등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틈새가 1m 조금 넘는 정도의 간격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죽음의 철도 공사도 멈췄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군은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은 비교적 명확한 군 기록이 있었고 가족들은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깐짜나부리에는 지금도 잘 정돈된 전쟁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묘비 하나하나에 이름과 나이, 고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자가 그렇게 기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동원된 노동자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당시 남겨진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쟁 말기에는 많은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누가 어디에서 일했고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의 철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름은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80년이 넘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역사적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강제 동원과 관련된 소송과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희생된 일부 한국인들의 이름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문제 역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논의에 앞서 이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철도와 그곳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존재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언젠가 여러분이 깐짜나브리를 찾게 된다면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그 풍경을 지나간 사람들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죽음의 철도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게 바칩니다. 태굴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남아이 타이로드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